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94만 원을 추징한다. 원심 판결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무죄. 네. 지금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까지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1심에 비해서 바뀐 부분이 이거죠. 일단 통일교 금품 수수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줬던 샤넬백은 처음에 1심에서 무죄였는데 이번에 인정이 됐고, 그리고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선 전체 무죄였었는데 2심에선 이 공범이 일부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일단 이 1심에서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한민수 의원님 예상하셨나요? 이런 결과. 저는 1심이 네. 1년 8개월 나왔죠. 그때 사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런 영부인의 지위로서 그 전에 영부인 전의 범죄라고 합니다마는 주가 조작을 네. 가담을 하고 했는데 1심 재판부가 다 무죄를 선고했어요. 네. 심지어는 샤넬백 2개 중에 하나는 또 무죄입니다. 네. 그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 국민 누가 인정을 했겠습니까? 제가 대단히 분노했는데 이번 2심은 그나마 좀 바로잡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네.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다. 그리고 시세 공소시효도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시세 조정에 가담했다. 네. 김건희 씨가. 그 얘기는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징역 4년을 선고를 했고 벌금 5천만 원을 냈습니다. 네. 특히 샤넬백 이제 모두 포괄 일죄로 같이 처벌을 한 거죠. 다만 저는 1심이 낮았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4년을 하니까 중죄를 내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 선고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심 재판부 재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주가 조작은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건 중대 범죄다. 정말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의 부인으로 있으면서 검찰 수사를 막았고 네. 그건 나중에 다 드러날 겁니다. 좀 검찰 수사에 개입까지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은 무죄를 선고했던 거예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특검이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심 재판부가 저렇게 내렸습니다마는 전 대법원에 가서라도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아야 된다. 일벌 100개를 해야만 앞으로 김건희 씨 같은 대통령 부인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히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더 중하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더 높은 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가장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이 1심에 완전 무죄였었던 주가 조작 혐의 부분이 이 유죄로 인정이 된 거죠. 근데 또 이게 이경미 변호사님, 전체 유죄로 인정이 된 건 아니에요. 일부만 또 유죄로 인정이 됐거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이제 워낙 이제 거래 기간이 길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거래를 이제 나눠서 원래 1심에서는 이제 판단을 했었었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각각 이제 증거를 종합을 해봤을 때 일단 이제 1심에서는 뭐 이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증거까지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근데 2심 재판부에서는 같은 증거를 놓고 다르게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도 어쨌든 포괄일죄로 보기는 했지만, 뒤에 이제 그 거래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이제 증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명확하게 또 이 공동정범으로 관여를 했다라고 보기는 또 부족하다라고도 보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2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공동정범으로서 가담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이제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죄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수익 배분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일 매매를 하면서 20억이 든 거래를 제공을 한다는 것도 이례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결국 이게 주가 조작이 이용된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계좌를 제공한 게 아니냐.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확실한 증거가 갖춰진 부분에 있어서 네. 자본시장법 위반 유죄를 인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 1심에서 무죄인 줄 알았는데 2심에서 유죄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용호 의원님, 그러면 앞서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번이 처음 수사하고 기소된 게 아니거든요. 앞서서는 왜 무혐의였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왔냐? 그럼 앞서서 검찰은 잘못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한 의원님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재판을 할 때 네. 1심보다 2심 올라가면 대부분 형량이 줄거든요. 근데 똑같은 판사하고 재판부인데 이제 물론
2심은 바뀌었지만 네. 같은 법리와 같은 증거를 갖고 판단하는 건데 네. 같은 사안을 갖고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뭐 판사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저렇기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이 전담 재판부를 그렇게 요구를 했구나. 그래서 관철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현령 비현령인 것이고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어떤 정치권의 눈치를 이제 사법부도 좀 어느 정도는 좀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 사안은 일반적으로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형량이 줄어드는 이런 것과는 좀 이례적인 그런 판단이고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가 보면 늘 사실은 이제 형량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네. 법리적인 판단을 갖고 다룰 텐데 대법원도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2심에서 나왔던 그 어떤 선고 결과를 좀 뭐 이렇게 파기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내용들이 조금 결국은 어차피 판사도 그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녹아들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법률적인 것은 저는 뭐 그렇게 보고 나중에 이제 결과는 어차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지금 말씀 이현령 비현령 아니겠느냐? 1심 때와 지금 달라진 게 없는데 왜 더 형량이 높게 나오냐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판결의 내용을 보면 1심 판결에 이제 사실 고인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그걸 바로잡은 판결이라고 보고요. 앞서 이용호 의원님이 전담재판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에 국한됩니다. 이건 내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담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고요. 김건희 씨가 당시에 블랙펄에게 맡겼던 자금과 계좌가 20억입니다. 그리고 40%의 수익 저기를 계약을 했어요. 수수료를. 네. 근데 정상적인 주가 상승으로는 그거를 갖다 전담 매매를 하는 그 거래 그 중개자 측에 40%라는 수수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위적인 주가 부양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40%라는 그런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블랙펄 측에 제공을 했던 거거든요. 결국 이거는 이제 공동 정범으로서 시세 조정을 알고 그리고 공모하고 본인이 관여하고 통정 매매에는 직접 가담했다라는 걸 이제 이번 그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바로 잡았다고 보고요.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동안에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수사가 그럼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됐고 급기야 그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뭐 황제 조사를 그랬나요? 찾아가 가지고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네. 그리고 기타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나 새로운 혐의들이 제공되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저 무리한 계엄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늘 판결로 인해서 그동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진행되던 논란이 이 지난 1심 판결 때의 우려와는 다르게 바로잡힌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과연 오늘의 판결도 충분한 판결인가에 대해서 또 일부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1심 판결에서 좀 의아했던 대목이 네. 오늘 판결을 통해서 해소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심과 2심이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볼 게 아니라 오히려 1심에서 잘못된 걸 지금 다시 이 수정이 된 거다, 고쳐준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근식 실장님, 네. 1심에서 이게 지금 이 주가 조작 혐의가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아니 왜 방조 혐의를 예비로 안 넣은 거예요? 라는 특검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오늘 이 공모가 오히려 인정이 되고 방조 혐의는 이제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방조 혐의를 굳이 공소장 변경하면서 넣을 필요가 있었던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저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네. 내렸기 때문에 특검이 2심을 준비해서 항소를 하면서 이제 방조라는 걸 새로 추가했지 넣었죠. 않습니까? 네. 근데 방조는 조금 약한 개념으로 지금 이제 자신이 없어서 아마 넣은 것 같고 그 방조 혐의를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을 한 것과 상관없이 오늘 선고의 결과는 똑같은 1심의 검찰 특검의 공소 내용을 가지고도 사실관계를 다르게 해석을 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지금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뭐 특검이 좀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결과론적으로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드러난 증거나 새롭게 드러난 진술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1심과 똑같은 그 공소 혐의에 대해서 2심에서는 법리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유죄라고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공찰의 공소장 작성이 지금 2심의 이 항소심에서 판결한 재판부의 그 법리 해석보다는 좀 모자라지 않았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저는 1심에서 나왔던 형량보다 지금 2심에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더 착잡한 심정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일단 재판은 이걸로 지금 하나 진행이 되고 있지만 또 종합특검이 지금 2차로 그렇죠. 돌아가고 있고 또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논란과 의혹 속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추가적인 재판이나 또 다른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형량은 종합적으로 볼 때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국민적인 법감정으로 봤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고 하는 유연유법한 행위를 해서 저렇게 큰 무기징역을 1심에서 받았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저런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뇌물수수나 조그마한 이 국정 개입이나 조그마한 인사청탁 같은 게 국민들한테 훨씬 더 기분 나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훨씬 더 불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정말 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모아져서 새롭게 또 추가적으로 기소되거나 추가된 기소에 의해서 새로운 형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얼마가 총 몇 년이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살짝 좀 얘기가 좀 나뉘는 게 지금 이 민주 쪽 이 진보 이 분들은 아니 이게 좀 이것도 약하다. 4년보다 사실 더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지금 국힘 이 보수 쪽 분들은 아니다. 이건 지금 1심이랑 다른 상황이 다른 게 없는데 왜 더 높게 나니 이게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대법 판단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1심에서 1년 8개월, 2심에서 징역 4년. 대법 갔을 경우 통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에서는 사실 이제 사실관계 판단보다는 이제 법리적인 측면에 이제 네.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만 이제 국한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체증법칙 위반. 그러니까 증거가 존재를 하는데 그 증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다르게 해석을 했다는 그런 법리 오해가 있을 때 이제 파기가 되는 경우가 있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정 같은 경우도 1심과 2심에서 완전히 이제 다르게 판단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쵸. 대법원에서도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지금 이제 봤었던 부분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기소가 되고 이제 특검에서도 이 방조를 사실은 넣지 않았던 게 좀 네. 증거적인 측면에서는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이게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1심 재판부에서 당시 판결 선고를 할 때 이 공소 사실 중에 어쨌든 이제 방조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2심에서는 이 방조를 또 예비적인 공소 사실로 넣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이 항소심에서 선고난 부분도 있어서도 대법원에서 이제 법리적으로 뭔가 이런 부분들은 다르게 판단이 됐어야 되는데라고 한다면은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법 판단이 어떻게 보면 반반이다. 이건 좀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심에서 2심 가면서 바뀐 게 주가 조작 혐의만 있는 건 아니죠. 알선 수재 혐의까지 쉽게 얘기해서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처음에 2022년 4월에 줬었던 샤넬백에 대해서 이거는 처음에 청탁이 없이 그냥 줬기 때문에 이거는 볼 수 없다. 알선 수재라고 볼 수 없다라고 1심에선 봤는데 이번엔 2심에서는 이것도 다 같이 보고 포괄일죄 전부 유죄다. 일부 유죄에서 전부 유죄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한 의원님, 네. 이게 1심에서 판단이 나오고서 왜 첫 번째 건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 1심 판결을 보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주변에서 재판부 1심 재판부한테 좀 미안합니다만 조롱 섞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뭐 인터넷 댓글도 그렇고 어떻게 샤넬을 2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무죄고 그러면 어떤 기준이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1심 재판부 때 보면은 이게 당선인 시절이기 때문에 네. 당선인 시절에게 제공을 했고 당시에 구체적인 통일교 측에 청탁이 없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봤다는 건 1심 재판부에 저는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 바로 한 달 뒤면은 대통령이 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과 대통령이 될 사람의 부인입니다. 네. 명부인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수천만 원짜리 명품 고가백을 특정 종교에서 갖다 주는데 앞으로
어떤 청탁을 하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서 정교 유착이 돼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까? 그게 특검 수사나 지금 모든 수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ODA를 사용하려고 하고 어디 투자를 하려고 하고 제3국에다가 그런 게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심 재판부는 이건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2심 재판부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전제를 했다. 앞으로 구체적이고 청탁을 목적으로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저는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1심에서 잘못된 부분이 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심 재판부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피고인이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그 시경부터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됩니다. 주면서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알선 수재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게 방금 보신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항소심 재판부는 볼까요? 네, 이 단순 친분 쌓기용으로 볼 수 없다. 다 포괄해서 하나로 좀 봐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영호 의원님, 한 의원님께서는 아니 이거 1심이 잘못 판단했었던 거지. 오죽하면 조롱까지 나왔겠어. 이번에 잘 바로 잡아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알선 수재가 되든 뭐든 간에 그 어떤 그 제목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한테 똑같은 정도의 처벌을 해야 되는데 국민적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또는 뭐 정치적인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형량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만일 그 2심에서 오늘 얘기한 대로 1심이 법리 오인했다. 이걸 바로잡았다 그러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미 통과시켜 놓은 법 왜곡죄 있어요. 이거 걸면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 저 국민들이 많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뭐 이 응당 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통일교에서 금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재수 지금 부산시장 후보로 나가 있는 사람과 너무 형평성에 처벌에 있어서 조금 너무 한쪽은 솜방망이로 면죄부를 주고 여기는 좀 과혹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2심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했다고 보지만 그러나 1심이라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법원에서 결국은 어떻게 판단할지 여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더 나쁘다고 해서 어떤 감정을 상하겠다고 해서 더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 앞에 형량은 같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이 박원석 의원님. 네. 지금 고무줄 잣대 아니냐? 이거 사실 민주당에서 만든 법 왜곡죄로 이거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렇게 이제 정치적 잣대를 가지고 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사법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불신을 갖게 되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지만 어쨌든 법원의 판결을 인정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해서 불복하면 상급심에 가서 다투는 게 우리의 형사사법 절차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2심 판결의 요지로 보면 통일교로부터 김건희 씨가 샤넬백 등의 금품을 받은 게 두 차례입니다. 네. 한 번은 이제 취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당선 직후에 800만 원짜리 샤넬백을 받은 거고 그 뒤에 샤넬백 한 개 더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후자에 대해서는 구체적 청탁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는데 1심 판결 때. 근데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는 그걸 주던 시점에 구체적 청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무죄다. 근데 그 뒤에 있었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이 뇌물 성격임을 감안해 볼 때 앞에 줬던 샤넬백도 일종의 예비적 뇌물인 거죠. 그래서 일종의 어떤 묵시적 그 청탁이 인정된다라는 네. 게 오늘 판결의 요지거든요. 때문에 이걸 포괄 일죄로 묶어서 하나의 범죄로 봐야 된다. 저는 그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친교를 위한 선물 수준의 것이었다면 네. 뒤에도 어떤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면 말이 됩니다. 그러나 뒤에는 구체적인 통일교의 현안을 가지고 청탁을 했고 네. 그 현안은 이미 당선 직후에 이른바 1심에서 선물로 받던 800만 원짜리 가방을 줄 때도 현안은 있었던 거거든요.
때문에 잠재적으로 통일교가 이후에 그런 청탁을 해올 것을 알고서 김건희 씨가 그걸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전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고 오늘 2심 판결이 그런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1심에서는 다 하나하나 별개로 받고 2심에선 포괄일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결국 하나의 연장선으로 해서 같이 봤다라는 차이인 건데 이경민 변호사님. 포괄일제를 적용을 언제는 포괄로 보고 언제는 낱개로 개별로 보고 그 기준이 뭘까요? 일단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같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로 개별적인 행동을 뭐 시기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건 이제 같은 의사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포괄로 본다. 그래서 이게 포괄일제로 보고 이제 네. 뭐 공소시효를 기산을 할 때도 제일 마지막 행위로 기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1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처음 판결 선고를 할 때 그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때 인도비유 프로레 원칙을 먼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조금 이제 뒤에 나올 그런 이제 판결문 설시 내용들이 무죄가 어느 정도 나올 거를 이제 그 판결문에서는 이제 예상이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때 선고를 했었는데 1심 재판부의 좀 성격은 아주 도식화시켜서 하나하나 떼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2022년 7월에 준 샤넬백 그 주기 전에 대화 내용 그다음에 그라프 목걸이를 줄 때도 주기 전에 대화 내용 이게 청탁이 있었으면은 이거는 이제 청탁 명목으로 준 게 맞기 때문에 알선 수재로 받고 네. 4월에 있었던 거는 그런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 선물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던 건데 근데 이제 2심 재판부에서는 이 하나의 범위로 본 거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통일교에서 이제 실제 추진하고 있었던 현안이 있었고 네. 그 현안을 어느 정도 이제 청탁을 해줄 거야, 알선을 해줄 거야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이제 통일교 측에서도 이제 건넨 것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 받았던 김 여사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묵시적 청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워딩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거 이전에 그런 관계에 비춰봤을 때 이때 4월에 준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알선수재 명목으로 받은 게 맞다.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해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범행의 의지를 갖고 똑같은 의도를 갖고 여러 개의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다 하나로 포괄해서 보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항소심 재판부는 다 같이 엮어서 본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한테 이렇게 질책을 하기도 했었죠. 뭐라고 했는지 저희 준비된 거 같이 볼까요? 대통령 배우자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때문에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이 요구되고 이 상당히 이 중요한 자리인 건데 대통령 배우자 영부인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김근식 실장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따가운 질책이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네. 시절에 공약 중에 하나가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전에 워낙 대통령의 이른바 배우자 영부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 이러저러한 논란과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당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는 영부인이라 쓰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제2부속실을 폐지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부인을 전담하는 공무원 조직, 청와대 조직을 폐지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 결과는 더 정반대로 간 것이죠. 오히려 부속실이 폐지됐기 때문에 당시에 김건희 여사,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견제와 일정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훨씬 더 광범위하게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용산 대통령실에 더 전반에 퍼진 게 아닌가라는 사후적인 평가도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배우자의 어떤 부당한 어떤 개입이나 배우자의 부당한 논란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영부인을 쓰지 않겠다,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한 그 후보 시절의 공약이 네. 지금에 와서는 물거품이 된 것이고 오히려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들 중에서는 가장 논란 많고 가장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그런 배우자로 지금 귀결되지 않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 따른 판결이라는 것이 이중잣대가 돼서는 안 돼서 잘 나와서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만 네. 지금 김건희 여사의 비리와 의혹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수사가 결론이 나서 또 어떻게 기소가 돼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또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법원의 판단은 아직 진행형이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아직 이 법원 역사적 판단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 측의 이 변호인이죠. 최지우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번 판결은 사실은 뭐 저희 입장에선 불만족스럽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판결을 뒤집을 수도 없고 그런 시도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고해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단을 뒤집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린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거다. 상고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한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무슨 의도일까요? 아주 황당한데요. 네. 그럼 변호인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전 첫 느낌이 그 검찰 측 특검이죠. 네. 특검이나 재판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1심 선고를 뒤집었다는 얘기인지 또 하나는 갑자기 윤석열 씨가 생각났어요. 정말로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이 24년도에 있었던 12.3 내란 아닙니까? 저분들 머릿속에 그런 게 들어있는 건지 저는 저 변호사 저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변호인으로서 헌법을 준수해야 될 사람이고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인데 네. 도저히 상식이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게 전반적인 김건희 씨, 윤석열 씨 측에 또 김용현 씨까지도 그 피의자나 변호인이나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계속 TV 화면으로 네. 어떻게 선고를 봤는데 네. 처음에 제가 못 찾았어요. 김건희 씨가 어디 있나. 고개 푹 숙이고 구석에 아 있었죠. 그러니까요. 네. 변호인들 사이에 푹 숨겨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 김건희 씨 가엾다 할 생각을 국민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좀 김건희 씨한테는 미안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가증스럽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남편 윤석열과 함께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망칠 뻔하지 않았습니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겨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 주권 정부가 들어서서 1년 동안 이 애를 써가지고 정상으로 돌려놓고 있는데 지금도 저 모습으로 저게 반성하는 모습을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까 화면들 다 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 앞에서 모든 걸 지시하는 모습 보였고 모든 이권에 저는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네. 김건희 씨 재판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거 2차 종합특검이 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부터 해서 인사 개입 농단 사건 저는 전모를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정말 가면 속에 숨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저 망친 김건희 씨의 죄는 거기에 합당하게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용호 의원님, 지금 이 변호인단이 얘기하기를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우리 정상적인 방법 상고할 거다? 이거 무슨 의미라고 보셨어요? 대법원에 가서 이제 법리적으로 따지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고 이건 사실은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실언이죠. 실언인 것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네. 지금 1심의 법리 적용과 2심의 법리 적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심에서 볼 때는 1심에서 적용한 그 법리가 오인이다. 이런 것이니까 서로 각 재판부가 1심과 2심이 서로 이제 상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1심처럼 적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변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뭐 옹호할 생각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뭐 재판하는 과정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게 그렇게 밉상인가? 이건 뭐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재판부의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되 그러나 법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기 때문에 법리도 이제 1심, 2심, 3심 가면서 이제 제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차 과정이 있는 것이니까 네. 또 변호사들은 당연히 피고인 입장에서 옹호하고 변호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뭐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이 1심보다 상당히 한 2년 4개월 정도가 더 얹어졌죠. 그런데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똑같이 오후 3시에 이 체포방해 혐의 관련해서 이제 국무회의를 열었었던 그 혐의 관련해서 항소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1심보다 약간 올라갔거든요. 2심 형량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방해 혐의 등등에 대한 이 혐의 항소심
내일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1심에서 사실관계가 거의 대부분이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형량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그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게 나왔다라는 반응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공무집행 방해 그런 행위 태양 중에서도 특히나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막는다? 네. 사실 그건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례적인 행동이어가지고 그 위험성과 파급력에 비춰봤을 때는 1심 판결의 선고가 조금 형량이 낮았다라는 반응이 많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내일은 아마 선고가 됐을 때 유죄가 나온다라고 할 것 같으면 형량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심이 이 1심보다 오히려 형이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저희가 똑같이 이 뉴스와이드에서 또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려요. 3시 되면 MBN 키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미리 드립니다. 네. 내일 오후 3시가 어떻게 나올지까지 좀 연결을 해서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